다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끔 모든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집을 사라는 정책이다. 무주택 LTV가 제가 봤을 때 70%까지 완화될 소지가 매우 높다. 등록 임대를 복원하는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분양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전 청약 의무를 좀 완화하겠다. 제발 좀 집 좀 사달라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12월 21일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정책 방향성에 따른 그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상세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완화책이 나온 시점부터 완화가 되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 대책 발표된 건 2023년도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대책 발표였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상세한 대책 발표가 또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주택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자, 이 말은 지금 규제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으로 인해 사실 거래가 역대 최저치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다주택자에 따른 규제를 완화를 해서 그 거래 주체를 다주택자로 봐서 다주택자한테 구원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손길을 내민 겁니다. 따라서 거래 주체는 다주택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끔 모든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거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완화책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렇게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내용으로 취득세 중과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년도가 돼서 다시 한번 상세한 대책 발표가 나올 겁니다. 자, 우선 현행 기준에서 3주택 조정대상적 2주택자는 8%의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되죠. 또 4주택 조정대상적 3주택 취득하는 분, 법인 이런 분들은 12%의 최고세율 중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3주택부터 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조정대상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책정이 될 겁니다. 또 4주택 조정대상적 3주택 법인 같은 경우에는 6%로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도 마찬가지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9일까지인데 이걸 1년간 더 연장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취득세 중과 완화 언제쯤 될 수 있을지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 그 영상 보셨으면 하고,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결국엔 취득세건 양도세건 제가 뭐라 그랬죠? 서울에 규제 지역이 일단 해제가 된 이후에 시행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취득세에 대한 부분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기본 세율이 책정되기 때문에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와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은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 이후부터 거래에 이상이 없는지 일정 부분 시장의 상황 여건을 좀 검토해서 완화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시점은 4월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월 안팎으로는 서울의 규제 지역이 전부 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해제가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제된 시점 그 이후에 시장 여건을 좀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임시국회에서 진행되지 못할 경우 2023년 7월 30일 날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 발표 안에 취득세 중과 발표도 함께 담겨져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만약에 시행된다면 정기국회를 통해서 내후년이죠. 2024년 상반기부터 취득세 중과 완화가 실행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빠르면 23년 하반기부터도 가능할 수도 있다. 자,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서울의 규제 지역을 전부 다 해제해 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 시점에서부터 양도세는 중과 전부 다 폐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강남과 용산 지역 일대는 아직까지도 규제 지역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또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안에 담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분양권, 주택, 입주권에 따른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현행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70%의 양도세, 1년 이상은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이거를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그냥 폐지하는 조건으로 기본세율이 책정될 수 있다. 그리고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1년 미만은 70%, 1년에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 이 또한 마찬가지 1년 미만을 45%로 완화하고 1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책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고 있고 거래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미분양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를 좀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양도세율을 좀 중과를 완화한 겁니다. 또 대출 규제 완화도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현재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 지금 규제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는 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내년 연초부터 해서 서울에 있는 규제 지역, 모든 규제 지역이 다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해제된다라고 한다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LTV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주택에 따른 규제 정책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 그 규제 지역에 대한 LTV 상한을 30%로 적용을 해서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머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래도 일정 부분 해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실수요자들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주거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많은 완화책이 담겨져 있는데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규제 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저번 강의 영상에서 1월 달에 서울 외곽적 일대 규제 지역이 해제될 거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3월 달이 돼서는 서울 중심부 지역 일대까지도 전부 해제될 거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은 계속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아마
전부 다 풀어주지 못하고 하나하나씩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건 이제 서울 외곽, 그리고 경기도 일정 외곽, 광명이나 하남 그런 지역 일대,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돼서는 중심부 지역 일대로 순차적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서울은 거의 웬만한 지역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 지역 일대는 과천, 광명, 하남 그 지역 일대에 일부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 일대는 아마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강북 외곽적 일대도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있는 지역 일대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자, 민간 택지의 아파트는 2년에서 3년, 공공택지는 3년에서 5년의 거주 의무가 지금 현재 신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완화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전매 제한도 있죠. 지금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전매 제한이 지금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16년도의 전매 제한을 보게 되면 주변 시세의 70% 이하이다 라고 할 경우에 전매 제한이 약 한 6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6년. 그래서 1년에서 6년 정도 시세 대비해서 전매 제한 규정이 정해졌던 시기가 있었고요. 또 민간 주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년에서 3년 정도의 전매 제한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수준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뜻하는 거죠. 이거는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 일명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이 한도가 2억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2억 한도가 LTV 규제 한도 내에서 완화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었죠.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행 기준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입해야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제가 폐지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따른 2억 원 한도도 폐지될 거다. 15억 원 초과되는 아파트에 따른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인 주택담보대출, 이 또한 마찬가지 한도가 2억 원인데 이것도 폐지될 거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LTV 한도 내에서 아마 나올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규제의 지역 무주택자 LTV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고려해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규제 지역 내 무주택 LTV 한도가 50%이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는 80%까지 완화해 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50%의 이 무주택 LTV가 제가 봤을 때 70%까지 완화될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시 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주택 공시 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서 23년 3월에 공시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예전에 정책 발표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한시적으로 40%까지 인하하겠다라고
그때 대책 발표에서 발표가 되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45%보다 더 낮은 40%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24년 이후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그 발표를 23년 하반기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이미 예전에 대책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올해 2023년이죠. 내년이죠.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3년도 하반기 중에 그 대책을 수립해서 마련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 나왔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게 2030년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걸 일명 폐지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리되 2030년도가 아닌 그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 현실화율과 이행기간 등을 좀 수정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 이걸 확정한 이후에 2023년 1, 4분기 내에 시행하겠다라고 또 대책 발표가 나왔죠. 이것도 이미 예전에 대책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6억 원 이하로 규정을 했는데 이걸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 대출 한도도 3억 6천 이하였는데 이 또한 5억 원까지 한도를 좀 늘리는 방안, 소득 제한도 기존에 7천만 원 이하 분들만 받았었던 보금자리론을 소득 제한 없이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폐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1주택도 본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 대출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방향성에서 지금 워낙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서 거래가 너무나도 저조하게 나오다 보니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좀 완화해 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DSR이 미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DTI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DTI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 대출 한도를 좀 늘려주고 주택 가격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집들 같은 경우에 보금자리론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다. 우리 대출 만기도 기존에 30년짜리인데 이걸 50년으로 장기정책 모기지로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는 이자에 대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금자리론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가장 또 중요한 대책 발표였죠.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여기에 따른 등록 임대를 복원하는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 임대 유형 중에 국민주택 규모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아파트까지도 등록을 재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존에 인수위 때부터 주장했던 건 뭐였습니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등록을 부활하겠다,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발표된 내용은 8호제곱미터로 확대시켜 버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등록 임대주택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률 개정을 하려면 민주당의 협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협치를 해줄 수 있을까요, 과연? 2020년 7.10 대책에서 발표된 시점에서부터 8월 18일부터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가 폐지되었습니다.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부활한다?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이 통과되려면 당연히 민주당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협점을 찾기 위해선 조율이 필요한데, 그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정부가 원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을 했었는데 그걸 대책 발표하면 타협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에서. 따라서 85제곱미터로 일단 발표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타협점을 찾으면서 조율을 할 것 같다. 그 조율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딱 조율을 볼 것 같다. 따라서 일단은 확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조율을 해서 계속적으로 85제곱미터로 주장을 하되, 민주당이 당연히 협치를 안 해주겠죠. 그럼 협치하는 조건의 조율로서 60제곱미터 이하로 딱 합의를 볼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 견해로서는 저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아마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행 기준에서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8년짜리는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단기 임대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에선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눠지는데, 건설임대주택은 주택을 직접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지 않고 그 건설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 경우를 건설임대주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처럼 주택을 매매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걸 매입임대주택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죠. 자, 이게 폐지가 되었고, 건설임대주택은 지금 현재 아파트로서는 지금 현행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건설임대주택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를 등록함으로써 또 세입자에 대한 구조적 안정화를 좀 도모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4년짜리 건설임대주택은 부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폐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현행 2020년 710 대책에서 발표된 시점에서 8월 18일부터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비아파트인 소형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만 허용을 했었는데 이걸 아파트까지도 확대를 시켜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다만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는 사업자가 난립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호 이상, 2호는 두 채를 뜻하는 겁니다. 두 채 이상 등록 신청할 경우 등록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 채 정도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허용해 줬죠. 근데 이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 절세 목적으로 한 채만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투기 수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채 이상만 등록할 경우에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최소 두 채 이상인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고 있고, 또 현재 2주택자 같은 경우 본인이 지금 주택 한 채에 거주하고 있고 한 채를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두 채 이상 등록 신청할 때 허가 내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채를 더 매입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혜택은 없어지진 않는다. 다만 한 채를 더 매입한다라고 한다면 허용을 해주고 세제 혜택도 추가적으로 더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데 있어서 취득세와 종부세,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적인 중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추가적으로 취득을 못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3주택자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아까 전에 몇 퍼센트였습니까? 3주택자 4%였죠. 그러니까 기본 세율보다 조금 더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부담 없지 않냐. 또 종부세도 마찬가지. 지금 입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잠정 합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3주택까지는 기본 세율로 책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과세 표준 12억 원 초과가 될 때는 중과세율이지만 초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 표준 12억 원 3주택까지는 기본 세율로 책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과제도에 대한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두 채로 발표한 거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그 인센티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관련된 내용이죠. 자,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가 진행 중에 있었던 시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85%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 중에서도 취득세 결정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다만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실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 받기는 어렵겠죠. 20호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모르셔도 될 것 같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땐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은 취득 당시 가액 6억 원 이하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6억 원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다.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이다 라고 하면 취득세 85% 감면 혜택 받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세 같은 경우 기 폐지된 세제 혜택 중에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또 지방세에서 재산세도 있죠. 재산세는 지금 나와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재산세도 똑같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가 있습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경우 세제 인센티브를 받아볼 수 있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입니다. 근데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규정을 삭제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매입 임대주택으로 그냥 등록만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이 원문을 좀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당장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땐 당연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혜택 똑같이 동일하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했던 혜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를 다시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법인세 추가과세는 뭐냐면 양도차익에 따라서 일정 부분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 법인세 플러스 비영리 주택인 경우에는 20%의 중과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20% 추가과세 되는 거를 배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도 법인 같은 경우에도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에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명시가 또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도 완화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규제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을 기존에는 10년이죠. 지금 현행 10년입니다. 이 10년짜리 임대 의무 기간을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 조건을 좀 더 추가해 주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는 주택 가행 요건을 좀 더 확대해서 상향 조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이죠. 앞전에 본 것처럼 6억 원 이하, 그죠? 전부 다 6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15년까지 확대 적용해 준다라고 한다면 수도권 공시가격 상향을 6억이 아닌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고 비수도권도 6억 원 이하까지 상향 조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도권은 시세, 시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다 받아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제 혜택을 다 받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출 규제 완화 카드도 함께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또 다뤄드렸던 내용이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은행업 감독 규정을 보게 되면 LTV 한도를 50% 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죠. 한도가 2억 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LTV 한도 50%까지 아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민간 사적 임대에 따른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 등을 통해 계약한 전과 계약한 이후에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계약하기 이전에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체납 정보를 임차인이 알 리 없습니다. 그죠? 알 길이 없죠. 따라서 임대인이 국세 체납이 되어 있는지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이 부동산 등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고 지금 이게 법사위에 회부되어서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대인이 만약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될 경우에 이게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이걸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들이 신설이 된 겁니다. 또 계약한 이후에도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한 이후부터 입주 전까지 임대인은 그 집에 담보권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특약을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입법 예고가 어제부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설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임차인분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춰야만 하죠. 그래야 선순위 임차인이 될 겁니다. 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주택의 인도와 함께 전입신고가 돼야만 하죠. 근데 그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집주인이 뭐 가등기를 한다든지 또는 그 집에다가 담보권 설정을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임차인으로 되면 또 보증금을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떼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 목적으로 대책이 발표가 된 겁니다. 또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23년 1월 달까지 계속하고 그 결과를 23년 2월 중에 발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임대차 입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입법은 계약갱신 청구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있죠. 그걸 임대차 입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개정 여부에 대한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의를 할 거고 사회적 합의를 좀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때부터 발표됐던 건 임대차 3법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뭐 폐지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개정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좀 추진해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또 공공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 공급 계획을 할 거고 또 마감재 향상 등 주택 품질 개선을 통해 공공임대 주거질 개선 작업을 병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비사업 특히 재건축에 따른 안전진단 완화 발표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안전진단에 따른 완화 발표가 나왔었죠. 23년도에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보통 우리 안전진단을 받을 때 가중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가중치가 있는데 구조 안정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구조 안정성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50%. 그러니까 튼튼해야지만 안전진단에 통과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낮았던 게 주거 환경 15%였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중을 하향 조정한 겁니다. 30%로. 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한 가중치를 좀 더 상향 조정한 거죠. 15에서 30%로 높인 거다. 따라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안전진단에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예전보다. 자, 이렇게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에 대한 판정 점수 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그냥 따지지 않고 재건축하겠다라는 게 무조건부 재건축인데 이런 위에 총 4가지 구조 안정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이 총 4가지의 가중치에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판정 점수가 30점 이하로 나온다면 무조건 그냥 재건축 실행한다 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기준을 좀 더 완화해 준 겁니다. 45점 이하로. 따라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완화가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조건부 재건축은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을 다시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유도있게 유연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270만 호. 2023년도 상반기 중에 전체 토지 보상금을 좀 완료하고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토지 보상이 전체 다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지 조성 착공은 뭐 당연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것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추진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지 않는다. 명확하지 않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의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하겠다. 따라서 분양 물량 분산을 좀 더 유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사전청약 의무제 때문에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전청약 의무로 인해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사전청약이 당첨이 되면 입주 때까지는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대폭 감소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율로 인해서 지금 분양가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청약 아파트에 도전하는 청약 무주택자분들이 계속 감소 중에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사전 청약의 수요가 다 감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분양 물량에 따른 미분양이 계속 적체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신규로 매각 택지가 될 경우에는 사전 청약 의무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미 매각된 그런 택지 같은 경우에는 매입한 이후에 6개월 이내로 사전 청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2년으로 늘리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분양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전 청약 의무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PF 대출에 따른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서 이 부실 방지를 하는 대책이 나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허그의 부동산 PF 보증 확대를 5조 원, 미분양 PF 보증 신설을 5조 원으로 해서 보증 여력 추가 확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안 발행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또 PF, ABCP 이 단기 기업 어음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보증을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미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지금 대기업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건설사들의 도산 위기가 발생되고 있죠. 또 마찬가지 PF 대출에 대한 상환이나 또는 거기에 따른 이자에 대한 차원 발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채권 발행을 해서 그 채권 발행한 채권으로 이미 받아져 있던 채권을 상환하는 게 차원 발행인데, 둔촌주공이 차원 발행에 어렵게 성공을 했죠. 차원 발행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초금리 12%의 금리로 차원 발행에 서로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이렇게 어렵게 차원 발행에 성공을 하는데 중견기업은 어떻게 발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따라서 PF, ABCP, 이 CP라는 건 기업 어음인데, 이 기업들이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걸 ABCP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단기로 채권 발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장기로 대출을 좀 해주는 방향으로 사업자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허그와 HF에서 사업자 보증을 해준다고 한다면 뭐 은행권, 금융업에선 대출로 장기 대출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장의 부실 방지를 좀 위험성을 제고하는 사업성 제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행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려면 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돼야 되고 분양 개시 이전에 사업장만 가능했었는데 토지의 일부분 예시를 95%로 보고 있는데 아마 나머지 5%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5%로 기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지 일부만 매입한 경우 또는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표준 건축비를 현실화하겠다. 그래서 약 9.8%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표준 건축비를 현실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분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방향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책이었고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내일 시간에 좀 더 상세히 또 설명을 각각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내년부터 규제 정책이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앞으로 다주택자에 따른 규제가 완화되고 거래의 주체로서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로 지목을 했기 때문에 구원투수로서 손길을 제시한 겁니다. 내민 겁니다. 제발 좀 집 좀 사달라고. 따라서 23년부터는 아마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